자, 이번 시간부터는 내추럴 메디신이라고 하는 The Healing Power of Natural Medicine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서 각 질병별로 해당되는 치유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당히 두껍죠. 근데 참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의 이 노하우에 의해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있는 분들의 염증을 자연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서술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번역은 우리 집 주치의 자연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자연의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보시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고혈압, 모든 만성병의 시작이 고혈압, 고지혈증, 또 뭐가 있죠? 고혈당, 상고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상고병으로 비롯되어져서 만성질환을 비롯한 모든 중증 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시초가 이제 고혈압부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을 드시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자, 과연 그러한지, 과연 어떤 소금은 제한하고 어떤 소금은 먹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많은 유튜버의 많은 의료인들이 나와서 고혈압 환자 그리고 당뇨 환자 소금 부족이 원인이다 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혈압 환자는 절대로 소금을 먹으면 안 돼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번 시간에 먹어도 되는 소금과 제한해야 되는 소금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에 소금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요. 혈압 올리는 음식들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 2부, 3부, 6부에 거쳐서 아주 짧게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고혈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톨 위의 높은 혈압이 바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이다 하면 위에 높은 혈압, 최고 혈압이 140 mmHg 이상 그리고 밑에 다이아스토릭이라고 하는 이완기 혈압, 최저 혈압, 밑에 낮은 혈압이 90 mmHg보다 높은 상태의 혈압이 지속되는 증상을 일컬어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상적인 혈압의 수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위의 혈압이 시스토릭 수축기압이 120 그리고 밑에 다이아스토릭 이완기압은 80 정도면 정상적인 혈압으로 수치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마치 당뇨의 전 단계가 있듯이 고혈압도 전 단계가 있습니다. 고혈압 1기, 2기 되기 전에 전 단계의 수치는 수축기압 위의 혈압이 120에서 140 밑에 정도면 고혈압 전 단계로 보여지고 밑에 이완기압이 80에서 89 이하이면 이제 고혈압이 시작되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압 1기에서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는 분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또 고혈압 2기의 약을 드시는 분들의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시스토릭 위의 혈압이 140에서 160 이하이면 1기 고혈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완기 밑에 혈압이 90에서 99 이하이면 1기 고혈압으로 볼 수 있고 이보다 더 진행돼서 이제 심각한 고혈압 증세가 오실 때는 2기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위에 높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2기 고혈압으로 보여주고 밑에 다이아스토릭인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면 이제 2기 고혈압이 상당히 진행된 고혈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기, 자, 요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고혈압이 있을 때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거나 뇌경색이거나 모야를 초래할 수가 있고 심부전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말초동맥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합병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환자의 90에서 95%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명치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일컬어 본태성 고혈압, 다시 말하면 1차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고혈압은 만성적인 질병을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만성적으로 신장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아서 신지로이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유발되어지는 병을 바로 2차 고혈압이라고 하고, 이런 2차 고혈압 환자분들은 대략 5%에서 10%의 고혈압 환자들이 2차 고혈압으로 분류가 되고 발생되어집니다. 이제 고혈압의 대략적인 개괄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비만하신 분들은 대개 상고병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비만은 뭐에 사인이냐면 온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은 사실 몸무게만 줄여도 거의 상고병에서 해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상당히 내려갈 정도로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약인, 지금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사모님도 그렇고 메토프로폴 같은 약을 계속 고혈압 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고혈압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체중만 5kg에서 10kg만 줄여줘도 고혈압 증세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들은 비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고혈압을 치료하는 중요한 치료제이기도 한 소금에 대해서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그 정제된 소금, 다시 말하면 식탁용 소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리할 때 음식을 짜게 드시는 소금은 제한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적게 섭취할수록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에서 50%의 환자는 소금만 줄여도 혈압을 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소금을 아무리 줄여도 아예 안 먹어도 무염식을 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칼륨하고 나트륨의 레벨이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칼륨, 포타슘은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바나나, 도마도, 주로 과일과 채소 속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염식을 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칼륨이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식단에는 과일과 채소가 812를 기억하세요 라는 칼로리 식단법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여서 칼륨이 충분하게 공급되면 절대로 고혈압으로 고생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는 소금을 식이용, 식탁용 소금, 다시 말하면 요리할 때 쓰는 소금은 제한해야 하는데, 반대로 소금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여주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무염식을 하거나 너무 지나친 저염식을 하면 혈액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빈혈이 와요. 그리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좋은 피가 새롭게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당뇨 환자가 소금이 모자라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게다가 앉았다 일어나면 핑그르르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바로 소금이 부족해서 몸에 적절한 미네랄이 부족할 때 오는 증세가 바로 기립성 저혈압 증세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대장폐색을 한 달 동안 해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생충을 40일 동안 클락 박사의 기생충 프로그램을 하시고, 또 신장 청소를 하고 간 청소를 하시고 마지막에 혈액 청소까지 5단계 해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5단계 해독을 하는 동안은 특별히 앉았다 일어나면 팽그르르 도는 저혈당 증세 비슷한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호로 알으셔야 되냐면, 앉았다 일어나면 팽그르르 돌고 후두루들거리고 산에 갔는데 갑자기 까만 점이 보이고,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저혈당 증세가 오실 때는 미네랄을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해요? 미네랄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미네랄 드세요 라는 신호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금 섭취량을 지나치게 줄일 때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 증세가 악화가 될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 증세로 인해서 혈압이 너무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소금의 양을 조절할 때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조리할 때 쓰는 소금의 양은 줄여야 하지만 미네랄로 따로 물에 타서 먹는 소금의 양은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드셔보시고 혈압이 내려가는지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후들후들거리면서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오는지를 잘 체크하고 진단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의사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요걸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 자연의학가들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고혈압 환자들은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는 어떤 소금은 제한하고 어떤 소금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소금과 혈압의 상관관계는 염화물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염화물의 유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염화나트륨은 혈압을 높여요. 여기서 얘기하는 염화나트륨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염화나트륨은 어떤 소금일까요? 어떤 소금? 네. 식탁용 소금.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정제소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소금을 쓰시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여러분들이 나물을 무치거나 국을 하거나 하실 때 반찬에 쓰시는 소금의 양은 제한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의 맛을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무염식은 아닙니다. 너무 저염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염화나트륨, 완전히 미네랄은 거의 삭제된 식탁용 소금의 소금 염화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하셔야 하지만 여기 보시는 아스콜빈산 나트륨이나 구연산 나트륨, 다시 말하면 알카리성으로 많이 환원된 소금들, 용융소금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미네랄 소금 같은 요런 소금,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이킹소다로 여러분이 위에 염증이 나와서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 드시는 것이 중화제들이죠. 제산제. 요런 베이킹소다 같은 제산제가 들어있는 중탄산 나트륨, 다시 말하면 아스콜빈산 나트륨이나 구연산 나트륨이나 중탄산 나트륨과 같은 알카리성으로 환원된 소금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미네랄, 소금의 92% 가운데 90까지는 거의 미네랄이고 2%가 염소라면 염소만 들어있는 소금은 제한하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90가지의 미네랄이 살아있는 미네랄 소금을 드시는 양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뭐에? 혈압 수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떤 소금은 제한해야 되죠? 음식에 요리하실 때 쓰시는 식탁용 소금, 정제용 소금은 제한하시되 어떤 소금은 여러분들이 공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아스콜빈산이나 구연산이나 중탄산 나트륨과 같은 알카리성으로 환원된 미네랄 소금은 여러분들이 제한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혈압 환자가 소금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들 오시면 헷갈려 하세요. 고혈압 환자는 소금 먹으면 안 된다던데? 한쪽에서는 어떤 의사가 나와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소금 부족이라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요? 자,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식탁용 소금인 염화나트륨의 염도가 높은 소금은 높이셔야 될까요? 제한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알카리성이 많은 환원된 아스콜빈산이나 구연산이나 중탄산 나트륨은 어떻게 하셔요? 제한돼요? 예, 요거는 적당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금 활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것만 잘 공급해 주셔도 자궁에서 염증이 있고 하혈하는 사람들도 미네랄 소금으로 치료를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을 때도 미네랄 소금으로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금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나 이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리에 많이 활용하시는 설탕들, 이게 바로 설탕은 일본에서 설탕의 다른 별명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놈. 회도라고
일컬어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자,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과 암 환자들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네랄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놈이 고기보다 생선 못지않게 위험한 이 범인이 누구냐면 설탕입니다. 설탕.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주방에서 뭘 없애야 되냐면 설탕부터 갖다가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탕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자당, 슈크로즈, 설탕입니다. 설탕당을 일컬어 자당인데, 이 자당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먹인 쥐가 혈압이 10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설탕은 전체 연령의 10%만 섭취해도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중에 조금만 설탕을 넣어도 혈압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인의 설탕 섭취량은 또 전체 연령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설탕을 먹으면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면서 설탕만 추가하는 연구를 통해서 설탕을 전체 연령의 3%에서 7% 정도 섭취할 때보다 11%로 조금만 늘렸더니 이완기 밑에 혈압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논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Effects of Dietary Sucrose and Fibers on Blood Pressure in Hypertensive Rats. 자, 여기 보시니까 식이성 자당, 설탕이죠. 식이성 자당과 섬유질이 이 고혈압을 가진 쥐의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아주 그 식이성 자당인 설탕과 섬유질이 고혈압을 가진 쥐에게 있어서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봤더니, 자, 여기 재밌습니다. 이 논문 좀 보세요. 자, initial SBP in each group averaged approximately 168 mmHg. 자, 여기 보시면 SBP가 뭐냐면 Systolic Blood Pressure입니다. 이 뭐냐면 수축기압, 위에 높은 혈압입니다. 다이아스토릭은 이완기압이고 요거는 수축기압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각 그룹의 이 초기에 수축기압이 대략 얼마 정도, 평균 약 168이었어요. 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에 이 각 그룹의 초기에 수축기압은 평균 약 168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68에서부터 다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식단을 이제 섭취하게 하고 난 지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고자당군의 수축기압, 설탕을 많이 먹인 쥐들에게서 위의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rapidly,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significantly, 아주 유의하게 어떻게 됐냐면 올라갔어요. 고자당군을, 설탕을 많이 먹인 쥐의 수축기압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빨리, 신속하고 아주 유의미하게 올라갔고, 결론적으로는 이 검사 종료 시점까지 얼만큼 올라갔냐면 200 정도까지 혈압이 확 오르는 걸 보게 됐어요. 자, 설탕을 많이 먹인 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초기에는 다 168에서 시작했어요. 쥐들을 다 분류해갖고 168에서 혈압이 있을 때 수축기압이 위의 혈압을 168에서 다 시작했는데, 특별한 식단을 제공한 지 2주가 지난 다음에 고자당 설탕을 먹인 군들의 쥐들의 이 수축기압을 봤더니 아주 신속하게, 아주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게다가 이 검사 종료 시점까지 얼마까지 이 혈압이 올라갔냐면, 위의 혈압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0까지 올라갔으면 정상적인 혈압은 몇입니까? 120이죠. 위의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뭘 먹였더니? 설탕을 먹였더니. 혈압이 없던 애들도 설탕을 먹이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설탕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하신 뒤에 반드시 이거를 꼭 빼먹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식사하고 반드시 디저트로 커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다들 웃으시네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자, 평소에 커피를 마시는 건강한 남성들에게 125에서 2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했더니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보다는 고혈압에 가까운 사람들, 초기 고혈압 증세 있는 분들에게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 카페인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1개의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하루에 평균 5잔의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마실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자, 카페인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커피 드시고 혈압 올라가가지고 고생하신 적 있죠? 자, 커피를 마시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수직기 혈압은 평균 2.4, 이완기 혈압은 평균 1.2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자꾸 히스테릭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카페인이 혈압을 높이기는 해도 대부분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혈압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요? 카페인이. 게다가 커피 안에는 설탕까지. 다 고혈압의 주요 인자들입니다. 자, 엘렌 게비 박사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하루에 커피를 10잔에서 20잔 마시면서 2가지의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49세의 남성, 고혈압 병력이 약 10년으로 이 약을 드시던 분에게 일단 커피를 끊은 다음에 혈압이 내려가면 약을 줄이라고 했더니 3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3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혈압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엘렌 게비 박사님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28년째 제가 이렇게 중증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논문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면서 하늘마을에 왔더니 이상하게 이틀, 3일 저도 아침에 혈압을 반드시 체크해보고 저녁에 과일식을 하면 대개의 분들은 아주 만성적으로 20년, 30년 고질적인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혈압이 저녁에 과일식을 하신 분들은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 고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엘렌 게비 박사는 카페인을 끊게 했더니 오랫동안 10년 이상 고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3주 만에 고혈압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중에 계시죠?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30년, 40년 드시던 분들이 하늘마을에서 커피도 물론이거니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도 물론이거니와 저녁에 해독식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서 내 평생에 30년 동안 혈압이 정상인 적은 내 평생에 처음입니다 라는 소리를 제가 28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그래서 상고병 특효약이 저녁 과일식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카페인이 얼마나 혈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알코올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오랜 음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면 대부분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알코올을 마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자,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단이 있어요. 여러분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단에 여러분들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단 하면 무조건 소금 안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처음에 배우셨어요. 고혈압 환자 소금 먹는 방법. 소금 제한해야 되죠? 어떻게 제한해야 돼요? 예, 식탁용 소금은 제한해야 되고 미네랄 소금인 알카리성으로 환원된 그런 소금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소금 먹어서 고혈압이 걸렸다, 소금 부족해서 고혈압이 걸렸다, 2가지 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어떤 소금은 제한해야 되고 어떤 소금은 공급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캐치하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아주 굉장히 큰 팁을 얻으신 겁니다. 자,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단은 특별히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인 칼륨. 아무리 무염식을 해도 칼륨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트륨하고 균형이 깨져서 혈압이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배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자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칼륨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지방 채식 식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812를 기억하세요. 교수님 딱 계셨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칼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C,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트륨만 제한한다고 혈압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나트륨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나트륨, 염소 함량이 높은 염화나트륨은 제한해야 하나, 그러나 아스코르빈산과 같은 그런 그 나트륨은 미네랄 소금은 여러분들이 제한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식단에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앗, 콩류 같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필수 지방산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나트륨이 축적이 되지 않고 빠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혈압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트륨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 육류를 제한하고
설탕과 카페인을 제한해야 이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소금을 제한해라? 여기 보니까 염화나트륨은 제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식탁용 소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물을 하거나 국을 하거나 요리에 쓰는 소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식탁용 소금, 정제 소금은 제한해야 하나 염화나트륨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90가지의 미네랄이 살아있고 알카리성으로 환원된 아스콜빈산 같은 소금은 제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미네랄 소금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고혈압과 2차 고혈압 환자들이 이렇게 해봤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하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95인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고혈압 식단을 시행한 결과 평균 이 시스로익이 11.4가 떨어지고 이완기가 5.5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고요. 고혈압 식단을 계속 제공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이고 이완기가 90 미만인 초기 고혈압에도 역시 1기, 2기 초기까지 모두 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바로 고혈압을 올리는 주된 범인이 아까 처음에 공부하신 것처럼 첫째로 비만 때문에 체중을 줄였더니 고혈압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인 식탁용 소금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은 적당히 공급하는 소금을 활용하는 법을 잘 알 때 고혈압이 치료가 됩니다. 세 번째, 설탕을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설탕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사 후 즐겨 드시던 카페인이 고혈압의 원인이었고 다섯 번째, 식사 후에 반주인 알코올이 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